당시 저는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요란한 삐삐 소리에 눈을 떴는데요. 작은 화면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8282. 네. 빨리 전화 달라는 뜻의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빨리 전화 달라는 뜻의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누구지? 궁금한 마음에 곧장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넘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아, 나 에리. 기억나? 에리? 에리야? 2학년 7반 윤예리? 에리는 중학교 동창.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반에서 겉돌던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고마운 친구였거든요. 그건 못 잊지. 아쉽게도 졸업한 뒤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예리야, 이렇게 오랜만에 무슨 일이야?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 미용실에서 일해. 진짜? 완전 축하해. 나 얼마 전부터 자취 시작했는데 한번 놀러 올래? 응, 좋아. 한껏 신이 난 저는 치킨에 맥주를 사들고 에린의 집으로 갔어요. 그치, 콩누리지. 싫어. 조금 누추하긴 한데 내가 잘 꾸며놨어. 에린의 집은 건물은 좀 낡고 허름했지만 내부는 꽤 아늑했어요. 짠! 이렇게 사네. 에리와 전 3년 만에 만나서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마시자. 놀다 보니 어느덧 밤 9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예리야, 나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 가게? 좀만 더 있으면 안 돼? 나 통금 시간이 있어서. 희정아, 자고 가면 안 돼? 나 아직 혼자 자긴 좀 무서워서. 그래, 알겠어. 더 마시자. 좋아. 그렇게 에린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 1시 무렵 에리와 나란히 누웠죠. 뭐지? 노래야.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이 1층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네. 방음이 안 돼? 이 시간에 누가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야? 자른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손에 든 연필로 뭔가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저 소녀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나, 둘, 셋. 희정아, 괜찮아? 너 뭐 봤어? 뭐가 보여? 예리야, 저기에 왜? 창
창 밖에도 이 방 안에도 제가 본 그 단발머리 소녀는 보이지를 않았고요. 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만 봤습니다. 전 제가 잘못 본 걸 거라 생각을 하며 다시 에리 옆에 누웠어요. 아 근데 자꾸만 소름이 돋아서요. 결국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전 해가 뜨는 대로 곧장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에리에게는 미안했지만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다시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평소처럼 제 방 잠자리에 누웠어요. 눈을 감고 얼른 자려는데 뭐지? 어젯밤에 들었던 그 노랫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따라왔나 봐. 벌써 거지? 아니야, 환청일 거야. 어제 너무 놀랐잖아. 하고 애써 스스로 마음을 다잡던 그때 오 깜짝이야. 잘 놀래. 오늘은 어제보다 한 소절 더 들리는 거예요. 길게. 설마. 눈을 질끈 감으려는 순간 그때 갑자기 소녀가 하나, 둘, 셋, 넷. 어제 에리네 집에서처럼 저를 보며 셋, 넷 숫자를 세더니요. 뾰족한 연필로 제 눈을 번갈아 가리키며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리네 집에서 본 그 소녀는 왜 저를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지 제가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이 악몽에 시달렸죠.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밤 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희정아, 넌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넌? 서로 그냥 따뜻기만 하다가 끝끝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는 괜찮나? 너는 왜 안 찾아오는 거야? 아, 이거 알고 있네. 그래서 혼자 못 잔다고 그랬구나. 거기에서 내가 나도 찾아와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현실이 될 것 같은 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거 귀신같이 이 얘기하는 순간에 그게 나한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난 그렇지 않다. 우리 너무 예민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아, 슬쩍 떠보니까. 이 단발머리 소녀는 에리와 저를 번갈아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에리는 제가 지난밤 에리 집에서 소녀를 본 걸 눈치챈 듯 했지만요. 저는 제 입으로 차마 그 소녀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소녀가 정말 제게 붙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고부심이 있지.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매일 밤 그 단발머리 소녀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 앞 어귀를 지나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아까 그거잖아. 이 노래는 제가 매일 밤 듣는 그 노래.
단발머리 소녀가 절 보며 부르던 그 끔찍한 노래였죠. 아, 너무 무서워서 인지 알았구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그 노래를 흥얼대면서요. 연필로 제 양쪽 눈을 왔다 갔다 가리켰잖아요. 제 두 눈 중 어떤 눈을 해칠지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더 끔찍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소녀는 매일 노래를 한마디씩 더 불렀는데요. 지난밤 제가 들은 건 어느 곳을 고를까요? 노래의 절반까지였어요. 끝나면 그 마지막 선택하는 거잖아. 아,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날 뭔가 저 소녀가 절 해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네, 그런 생각 들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 귀신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이 두 눈을 가려버리기로 했습니다. 안대랑 수건으로 눈을 칭칭 감았죠. 그날 밤 역시 또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와. 그리고 노랫소리에 맞춰서요. 뭔가가 기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소녀가 노래를 끝까지 불러버린 거예요. 그때 제 눈을 찾는 소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가만히 그냥 버텼습니다. 전 그렇게 그날 밤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에리가 아닌 에리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가 나왔었는데 오빠 무슨 일이에요? 그래 친구가 좀 잘못했다. 잘못됐다. 연락을 받았는데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기피를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고 아마 좋은 일을 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장례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화장해서 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나쁘게 죽었구나 이렇게 예상했죠. 나중에 이제 키우지 말려는 다더라. 에리 오빠는 에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동창회에서 이 에리의 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리가 높은 건물에서 추락사를 했다는데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안구가 적출되었다면서요. 사실 저는요, 이런 일을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에리가 죽기 일주일 전쯤에 그 에리와 연락이 뜸해졌을 때였는데요. 제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에 사실 이 에리의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니 진짜 집 안 보여준다니까 왜 찾아왔어? 전 집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 1층에 제 친구가 살아서. 그 처자 아휴 어제 방 뺐어. 내가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렸는데 아이. 아저씨는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하면서요. 이 집에 얽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녀가 살았는데 엄마 젊은 여자랑 학생이 딸이랑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고 따로 데리고 나왔는데
딸에게 원망을 되게 많이 했대요. 내가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런 남자를 안 살았다. 이게 구박을 많이 했대요. 일부러 걔만 맥주가스 마시게 하고 엄마는 뭐 욕실에 숨을 따라 나갔다더라. 이런 여고생을 뭐야. 엄마는 살았다는 거야. 뭐 고사 같은 것도 지내고 그랬대요. 근데 계속 거기서 이 사람과 논다는 사람 생기니까 시골에 남자만 맞고 여자만 맞고 여자만 본다. 네, 이 죽은 소녀가 집에 들어오는 여자마다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에리와 절 괴롭힌 것도 바로 이 소녀였던 거죠.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요, 그 소녀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서 시력을 잃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소녀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소녀가 하나부터 넷까지 세던 건요, 에리와 제 눈을 하나씩 세고 있었던 거였죠. 그 뒤로 매일 밤 소녀는 어느 것을 고를지 노래를 부르며 데려갈 사람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 이 사실을 눈치챘으면서도요, 소녀가 행여나 저를 고를까 봐 끝끝내 에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은 에리는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간 제 꿈에 자꾸만 나타나거든요. 꿈에서 나한테 에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화를 내면서 뭐 때문이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 지금 생각하면 좀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리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절 쳐다보곤 합니다. 에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가 사실을 말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대학교에 복학하게 된 혜원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자금 사정에 완벽하게 맞는 아주 저렴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렴한 집, 위험한 집. 하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CCTV조차 없는 데다가 위험한데. 건물에 들어서기만 하면 왠지 모를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건물 세입자가 혜원 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너무 싫어. 하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던 혜원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죠. 엄마 가려고? 이삿날 이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러 온 엄마가 이거 꼭 현관에 붙여놔. 엄마가 어렵게 구한 거야. 또 시작이네. 아, 알았어. 엄마 말 들어. 아무래도 이 집 느낌이 별로여서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미신을 꼭 챙기는 엄마는 당부 또 당부했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밤 12시쯤 혼자 남은 혜원 씨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놀라서 현관문 쪽을 탁 바라봤는데 누구세요? 저기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문 밖에서 웬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심하네. 이 밤중에 웬 여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한다고? 세입자가 없다고 했잖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혜원 씨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현관에 있는 구멍으로 밖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빛이라고는 하나 없는 낯빛에 움푹 들어간 시커먼 두 눈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뭐가 됐던 일단 여자를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겨우 붙들고
하고 외치자 갑자기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정적. 혜원 씨는 현관 구멍으로 다시 눈을 가져갔어요. 방금 전까지 여자가 서 있던 그곳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 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라든지 하물며 살짝 움직이는 소리조차 나지가 않았는데 그새 감쪽같이 여자가 사라진 것이었죠. 결국 그날 혜원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꼬박 새고 말았어요. 못 자죠. 어떻게 자요. 하지만 여자의 방문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네, 다음 날 시계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기 무섭게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반복되는 악몽 같은 상황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던 중 문득 혜원 씨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릅니다. 2, 3날 엄마가 쥐어줬던 부적. 서랍 속에 박아두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빨리 붙여. 다음 날 혜원 씨는 부적을 꺼내서 여자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현관문 밖에 그렇지.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날부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인가 봐. 혜원 씨는 이 부적이 효과가 있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러고 며칠 뒤 혜원 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주 시키던 찜닭집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초인종 눌러주세요 하고 적었죠. 근데 이제 주문을 하고 보니까 집에 물도 없고 휴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한테 저녁을 먹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찜닭 시켰지. 먹으려고. 제잘제잘 떠들면서 건물에 들어선 순간 부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혜원 씨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현관문 걸쇠까지 모조리 걸어 잠궜어요. 지금 자기를 지켜주던 부적이 없어졌잖아요. 뭔가 금방이라도 여자가 막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친구한테 막 아무 말이나 뱉었죠. 그래도 다행히 친구랑 좀 수다를 이렇게 떨다 보니까 긴장도 풀리고 무서움이 조금씩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웃겼던 거 알지? 그래, 그날 뒤로 더 이상 안 왔잖아. 괜히 걱정하지 말자. 그때 배달 왔나 보다. 잠시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두고 가는데. 근데 분명 배달 요청 사항에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라고 적어뒀잖아요. 혜원 씨는 한쪽 눈을 현관 구멍으로 가져왔어요. 문 앞에는 배달원이 서 있었는데 그 뒤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배달원 뒤로? 네, 배달원 뒤로.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였죠. 저기요, 배달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앞에 놓고 가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에 배달원이 멈칫하더라고요. 요청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았죠. 배달원은 뒤를 돌았어요. 그냥 받는 게 나으려나 하고 고민하던 찰나 그 여자가 따라나가요. 붙었어, 거기 붙었어.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혜원 씨는 점차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배달원한테 붙어서 이 건물을 완전히 떠난 게 분명했어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 혜원 씨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문 밖을 확인한 후 아까 분명 배달원 뒤에 붙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자가 얼굴을 불쑥 들이미는 거예요.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고. 아까 물 샜잖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이는데 방금 전 혜원 씨네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그 배달원이었죠. 물 한 잔이잖아. 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배달원은 사실 그 여자가 불러온 한 패였던 거예요. 결국 위태위태하게 휘청이던 문이 확 열어 제껴졌고 구세주 같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 알고 보니까 이제 끊기지 않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듣고 있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와, 친구 진짜 구세주. 그 두 사람은 경찰차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도망쳤죠. 사람이야? 사람이야? 10여 분의 수색이 끝난 뒤 경찰은 골목에 숨어있던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 그런데 경찰의 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있는 거예요. 갑자기 웬 가위가? 하고 놀라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네가 날 무시했잖아. 뭐야? 알고 보니까 여자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물에 혜원 씨가 이사 오는 걸 보고 포교 활동의 목적으로 삼은 거였어요. 그래서 삼았구나. 그래서 입주 첫날부터 혜원 씨를 찾아가 본인 딴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귀신의 방문이라고 생각한 혜원 씨가 문도 계속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 부적까지 붙여놓은 걸 보고 감히 자기를 잡기 취급한다라는 생각에 화가 치솟았던 거죠. 그 이후로 집주인을 맴돌며 혜원 씨를 해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 미쳤나 봐. 그러다 혜원 씨가 편의점에 다녀오며 배달을 시켰다고 친구랑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주워 듣고 기회다 싶어서 같은 종교를 믿는 남자를 불러다가 배달원으로 위장을 시킨 거예요. 혜원 씨가 현관문을 열게 만들어서 그동안 자기를 무시해왔던 그 혜원 씨를 푹 가위로 찌르려고 말이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방문으로 끔찍한 기억만 남게 된 혜원 씨의 첫 자취 생활.